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 지금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그저 평범한 빛의 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하지만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이웃이라는 말은 참 잔인한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지구가 뉴욕 한복판에 놓인 작은 모래알 하나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옆 동네일까요? 아니면 옆 나라일까요? 틀렸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 반대편 도쿄에 놓인 또 다른 모래알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이웃의 실체입니다. 4024광년. 숫자로만 보면 그리 멀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빛의 속도로 4년만 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니까요. 우리는 흔히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고 더 강력한 엔진을 만든다면 언젠가는 저 별에 닿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물리학 법칙이 성간 여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저 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연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학적인 한계,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취약함, 그리고 행성 전체의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경제적 불가능이 얽혀있는 거대한 절벽입니다. 우리가 별에 닿지 못하는 이유는 인류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문명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이라는 물리적 조건을 비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별조차 만질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불가능의 장벽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 규모의 폭정.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거리. 숫자라는 건 때때로 우리를 기만합니다. 4.24광년.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도 4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가? 혹은 조금 멀긴 해도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든 비벼볼 만한 수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4라는 작은 숫자 뒤에 숨겨진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인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가 가진 자나 시계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말 그대로 폭정에 가까운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거리를 우리가 익숙한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해 봅시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0조 킬로미터입니다. 40 뒤에 0이 12개나 붙는 숫자죠. 사실 우리 뇌는 이 정도 크기의 숫자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중요한 거리는 오늘 사냥감을 쫓아 달릴 수 있는 거리나 물을 구하러 갈 수 있는 몇 킬로미터 내외의 감각이었으니까요. 40조 킬로미터라는 숫자는 지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는 결코 체감할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이 막막함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해 볼까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가고 있는 보이저 1호를 소환해 봅시다. 1977년에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속 약 6만 킬로미터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태양계 밖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죠. 그런데 이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간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놀랍게도 약 7만 3천 년이 걸립니다. 73년이 아니라 7만 3천 년입니다. 7만 3천 년 전이면 지구상에 네안데르탈인이 살아있었고 인류가 막 동굴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시기입니다. 만약 그 당시 인류가 보이저 같은 우주선을 타고 출발했다면 이제야 겨우 도착지에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깝다고 부르는 별 하나를 가기 위해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보다 몇 배나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간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절망입니다. 조금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을 지름 20cm 정도의 배구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그 옆에서 겨우 2mm 뒤도 안 되는 작은 깨알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모형에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약 20m 정도죠. 자, 그렇다면 이 스케일에서 우리의 이웃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약 6,000km 밖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 언저리까지 가야 겨우 배구공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6,000km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완벽에 가까운 진공과 정적만이 흐르는 거대한 빈 공간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SF 영화 속에서 워프 항법이나 초광속 도약을 통해 순식간에 별과 별 사이를 이동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 영상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마치 정복 가능한 영토인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죠. 하지만 현실의 우주는 훨씬 더 성기고 훨씬 더 잔인합니다. 별들은 서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고립된 섬처럼 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그 촘촘한 별빛들은 사실 수조, 수십조 킬로미터의 시면을 사이에 둔 외로운 등대들인 셈입니다. 이 거리의 문제는 단순히 오래 걸린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조 킬로미터라는 여정 동안 우주선이 마주할 미세 운석, 강력한 방사선, 그리고 기계적 결함들을 생각하면 이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확률의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단 0.1%의 오차만 생겨도 수만 년 뒤의 목적지는 수억 킬로미터 밖으로 어긋나 버릴 테니까요. 결국 이 규모의 폭정은 인류에게 겸손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혁명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한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이웃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424광년이라는 거리는 인간의 수명,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공학적 상상력을 비웃듯 저 멀리서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뇌가 이 거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 크기 자체가 이미 우리를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벽, 로켓 방정식의 저주, 연료가 만드는 거대한 덫, 거대한 거리를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 거리를 어떻게 건너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이동 수단은 단연 로켓입니다. 거대한 불꽃을 내뿜으며 중력을 박차고 나가는 로켓을 볼 때면 우리는 곧 저 무한한 어둠을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아주 잔인하고도 수학적인 법칙 하나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바로 치올코프스키의 로켓 방정식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흔히 로켓 방정식의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절망적입니다. 우주선이 더 빨리 가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연료에도 무게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선을 가속하기 위해 연료를 싣는 순간 우주선 전체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그 무거워진 연료를 함께 밀어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추가된 연료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연료를 더 싣어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아주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가는 길에 주유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휘발유를 처음부터 차에 다 싣고 출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름통 몇 개면 될 줄 알았는데 기름통의 무게 때문에 차가 무거워져서 연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연비를 보충하려고 기름을 더 실었더니 이제는 차가 너무 무거워져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차보다 기름통이 수천 배는 더 커져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로켓은 이 역설 앞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거대한 로켓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발사대 위에 서 있는 그 육중한 몸체의 90% 이상은 사실 연료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주로 보내고 싶어 하는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은 맨 꼭대기에 붙은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죠.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데만 해도 이 정도의 희생이 필요한데 40조 킬로미터라는 성간 우주를 넘어가기 위한 가속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료가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만약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화학 로켓 엔진을 가지고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빠르다는 건 빛의 속도의 고작 1% 수준을 말합니다. 이 속도로 가도 도착하는데 400년이 넘게 걸리지만 일단 이 정도 속도를 목표로 잡아보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옵니다. 우주선 본체의 무게가 1톤이라고 할 때 필요한 연료의 양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화학 로켓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고를 받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우주 탐사의 성과가 사실은 아주 좁은 마당 안에서의 물장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달에 가고 화성에 로봇을 보내는 일은 화학 로켓의 한계 안에서 겨우 짜내 만든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그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화학 결합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성간 여행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효율이 낮습니다. 마치 촛불 수억 개를 이어 붙여서 태양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비슷하죠.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의 속도, 즉 배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이 방정식의 저주를 풀 방법은 없습니다. 더 적은 양의 연료로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야만 연료의 무게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온 엔진, 핵추진 로켓, 심지어는 반물질 엔진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실험실 안의 이론이거나 실제 성간 여행에 적용하기에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구 위에서 불꽃놀이를 하듯 쏘아 올리는 로켓들은 분명 인류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차갑고 거대한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그저 중력이라는 웅덩이 가장자리에서 파닥거리는 가냘픈 몸짓일 뿐입니다. 연료가 연료를 부르고 그 연료가 다시 무게를 더하는 이 지독한 수학적 순환은 우리를 지구 근처에 묶어두는 가장 단단한 쇠사슬입니다. 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신기루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 로켓 방정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너희가 가진 방식으로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이지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태우고 내뿜어야 한다는 그 고전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성간 여행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벼운 연료가 아니라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패러다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우주의 거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세 번째 장벽, 빛의 속도라는 거대한 벽, 우주가 설정한 한계치. 우리가 마주한 두 번째 장벽인 연료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류가 반물질 엔진을 개발했거나 우주 어딘가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치죠. 이제 우리는 연료 무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가속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시속 10만 킬로미터, 아니 100만 킬로미터로 달려가면 될까요? 불행히도 여기서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설계해 놓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잔인한 물리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빛의 속도 사리타리차이라는 절대적인 제한 속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속도란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페달을 더 깊게 밟으면 더 빨리 가듯 우주선 엔진을 더 세게 가동하면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을 것만 같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주는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물체의 질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상의 감각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빈 쇼핑카트를 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워서 살짝만 밀어도 쌩쌩 잘 나갑니다. 그런데 카트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카트 안에 무거운 돌덩이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카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지구 전체보다, 아니 태양계 전체보다 더 무거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무거워진 질량을 계속해서 가속하려면 당연히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속도가 빛의 속도의 90%, 99%, 99.9%로 올라갈수록 질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며 이를 밀어붙이기 위한 에너지는 수학적으로 무한대를 향해 수렴합니다. 즉,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단순히 매우 빠르다라고 부르는 속도가 아니라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경계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빛의 속도의 10% 정도로만 달리면 어떨까요? 빛의 10%면 초속 3만 킬로미터라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물체도 도달해 보지 못한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약 40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 별에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죠. 하지만 이 10%라는 겸손해 보이는 목표조차 경제적, 물리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빛의 속도 10%까지 우주선을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현재 인류 전체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하는 총 에너지 소모량과 맞먹는 수준이 필요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 모든 원자로, 모든 태양광 패널을 수십 년간 오로지 우주선 한 대를 가속하는 데만 쏟아 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의 여행을 위해 인류 문명 전체의 존립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셈이죠. 이것은 공학의 영역을 넘어선 일종의 철학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나아갈 때 이 빛의 속도라는 장벽은 단순한 기술적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속한 이 작은 시스템을 벗어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에 더 좋은 엔진을 달면 해결될 거라 믿지만 사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엔진의 성능이 아니라 우주의 근간을 이루는 시공간의 성질 그 자체입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마저 뒤틀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뒤틀림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속도에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물리적 위협을 고민해야 합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가진 파괴력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빛의 속도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불가능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수만 년의 세월을 견디며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인류가 갈 수 있는 중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워둔 이 차가운 물리 법칙의 벽은 우리가 별을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그 손을 거칠게 쳐내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의 중력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빛을 동경하지만 결코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량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속도의 한계는 성간 여행이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우주의 기본 규칙을 거스르는 일임을 매 순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우리 눈앞에 반짝이며 유혹하고 있지만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절대적인 속도의 장벽은 인류를 영원히 이 태양계라는 요람 안에 가둬두려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장벽, 성간 물질, 텅 빈 공간이라는 치명적인 거짓말. 우리는 흔히 우주를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고요함만이 흐르는 무우의 세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료 문제와 속도 문제만 해결하면 그저 앞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주는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띠라고 부르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는 길목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성간 물질이라 불리는 가스와 먼지, 그리고 정체 모를 입자들입니다. 평상시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이나 달로 향하는 우주선에 이들은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워낙 밀도가 낮아서 부딪힌다 해도 기별조차 안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성간 여행의 속도, 즉 빛의 속도의 10%나 20%로 달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우주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초당 수만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치명적인 탄환들이 가득 찬 지뢰밭으로 변합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단순히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는 의미만을 갖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속도의 증가는 곧 에너지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뜻합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 Ultra2mv/를 떠올려 보세요.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에너지는 4배가 되고 속도가 10배 빨라지면 에너지는 100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의 20%로 질주하는 우주선에게 길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계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손톱보다 작은, 아니 아주 미세한 모래알 한 알과 충돌하는 순간 발생하는 에너지는 전술 핵폭탄 한 발이 터지는 위력과 맞먹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앞 유리에 부딪히는 벌레 한 마리가 우주선에게는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대재앙이 되는 셈입니다. 성간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돌변합니다. 먼지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 가장 흔하게 널려 있는 수소 원자들은 어떨까요? 평소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이 가벼운 원자들도 우주선이 광속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강력한 방사선으로 변합니다. 우주선이 수소 원자 구름을 통과할 때 우주선의 외벽은 마치 입자 가속기 안에 들어간 것처럼 끊임없는 입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입자들은 우주선의 금속 장갑을 뚫고 들어와 내부의 전자기기를 파괴하고 승무원의 DNA를 조각조각 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영화 스타트rek에 나오는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방어막, 즉 디플렉터 실드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의 공학은 냉정합니다. 물리적인 실드로 이 정도의 충격을 막아내려면 우주선의 앞부분에 수미터 두께의 구리나 텅스텐 판을 덧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로켓 방정식의 저주가 고개를 듭니다.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장갑을 두껍게 하면 우주선은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우주선을 가속하기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며 그 연료 때문에 우주선은 다시 무거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장을 이용해 입자들을 튕겨내는 아이디어도 연구되고 있지만 빛의 속도 20%로 날아오는 입자들을 굴절시키려면 지구 자기장보다 수천 배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또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설령 에너지를 구한다 해도 그 강력한 자기장이 우주선 내부의 승무원과 기계 장치에 미칠 영향은 또 다른 난제입니다. 결국 성간 물질은 우주선에게 끊임없는 마모와 부식을 강요합니다. 수십 년의 항해 동안 우주선의 외벽은 보이지 않는 모래바람에 깎여나가는 바위처럼
조금씩 얇아질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주선이 형체를 유지하고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동안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작고 사소한 것들로 우리의 거창한 계획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만 우주는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거부합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그 정적 속에 숨겨진 수조 개의 수소 원자와 먼지 입자들은 인류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마다 강력한 물리법칙의 채찍을 휘두릅니다. 방패 없는 기사가 화살비 속을 달려갈 수 없듯이 완벽한 방어 기술이 없는 인류에게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가는 길은 그저 죽음을 향한 질주일 뿐입니다. 이 장벽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도를 견뎌낼 만큼 우리가 단단하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가 가진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기술도 우주가 던지는 이 가혹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공이라 믿었던 그 공간은 사실 인류의 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밀도 높은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벽, 도달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어렵다. 브레이크의 역설. 우리는 지금까지 거대한 거리와 연료의 무게, 빛의 속도라는 물리적 한계, 그리고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치명적인 먼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불가능을 기적적으로 극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류의 모든 지혜를 모아 만든 우주선이 드디어 광속의 20%라는 엄청난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긴 항해 끝에 드디어 저 멀리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성공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진짜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도착하는 법만 생각했지 어떻게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력이 차를 멈춰 세우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공기 저항이 속도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성간 우주는 완벽에 가까운 진공 상태입니다. 한번 가속된 물체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속도로 나아갑니다.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출발시킬 때 썼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만큼의 힘을 도착지에서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똑같이 쏟아 부어야만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타고 있는데 목적지 역에 멈춰 서기 위한 브레이크가 아예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말입니다. 열차는 역을 순식간에 지나쳐 어둠 속으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성간 우주에서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광속의 20%로 날아가는 우주선에게 프록시마 센타우리 행성계는 그저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는 풍경일 뿐입니다. 만약 적절한 시점에 감속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우주선은 단 몇 시간 만에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차가운 시면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수십 년의 항해와 인류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단 몇 시간에 스쳐 지나감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켓 방정식의 저주와 마주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 우주선을 가속하기 위해 엄청난 연료를 실어야 했는데 이제는 목적지에서 멈추기 위한 연료까지 처음부터 싣고 가야 합니다. 멈추기 위한 연료를 싣는다는 것은 우주선의 전체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뜻이고 무거워진 우주선을 처음 출발시킬 때 가속하려면 훨씬 더 많은 가속용 연료가 필요해집니다. 즉, 감속을 고려하는 순간 필요한 연료의 양은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선을 반대로 돌려 엔진을 역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여정의 절반까지는 계속 가속하고
중간 지점을 지나면 우주선을 180도 회전시켜 남은 절반의 거리 동안 엔진을 반대 방향으로 뿜으며 속도를 줄여나가는 방식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여정 내내 엔진이 멈추지 않고 작동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순간의 고장도 없이 엔진이 돌아가야 하며 그 엄청난 양의 연료를 공급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감속 단계에서 엔진에 작은 결함이라도 생긴다면 그 우주선은 멈출 수 없는 탄환이 되어 우주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태양풍이나 레이저를 도체받아 추진력을 얻는 솔라 세일 방식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출발할 때는 지구 근처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 우주선을 밀어주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별빛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 태양보다 훨씬 어둡고 약한 적색화해성입니다. 그 가냘픈 별빛만으로 광속의 20%로 달려오는 거대한 우주선을 멈춰 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마치 달려오는 덤프트럭을 깃털 부채질로 멈추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멈추는 문제는 성간 여행의 난이도를 수십 배로 높여버립니다. 단순히 빨리 가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부드럽게 안착하기 위해 우주 전체의 물리 법칙과 다시 한번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도착지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이는데 그곳에 발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를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는 단순히 그곳이 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 별의 중력권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은 밟을 수 있을지 몰라도 멈춰 설 수 있는 브레이크는 아직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여행이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물리적 현실은 우리가 왜 여전히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머물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6번째 장벽, 항해와 통신, 빛의 속도에 갇힌 번거리들의 항해. 우여곡절 끝에 감속 엔진을 가동하며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중력권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봅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지구에 알려야겠죠. 우주선 안에 승무원이 떨리는 손으로 통신 버튼을 누르고 외칩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지구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은 언제쯤 이 목소리를 듣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그들은 적어도 4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하 메시지가 다시 우주선에 도착하기까지는 또다시 4년 3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전 지구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영상 통화를 하고 화성 탐사선이 보내오는 사진을 몇 분 만에 받아보는 시대죠. 하지만 성간 우주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누려왔던 이 실시간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 신호 역시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4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그 어떤 정보도 4.24년보다 빨리 전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의 지연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사와 직결된 잔인한 단절입니다. 항해 도중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선의 산소 공급 장치가 고장났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승무원들은 절박하게 지구의 구조 신호 SOS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지구에 닿기까지 4.24년이 걸립니다. 지구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찾아내고 응답을 보내는데 또 4.24년이 걸리죠. 결국 해결책이 우주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곳엔
이미 아무도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 관제소라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폴로 계획이나 화성 탐사 때는 지구의 관제사들이 우주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시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간 여행자들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며 모든 고장을 직접 고쳐야 합니다. 지구로부터 받는 데이터는 항상 4년 전의 과거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주라는 거대한 암흑 속에서 눈을 가린 채 걷는 것과 다름없는 고립감을 견뎌야 합니다. 항해 자체도 우리가 아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 근처에서는 GPS 위성의 도움을 받거나 태양과 행성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좌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벗어나 수조 킬로미터를 나아가면 우리가 알던 별자리의 모양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던 별의 위치는 사실 수년, 수십 년 전의 모습입니다. 우주선이 빠르게 이동할수록 별들의 위치는 시시각각 변하고 심지어 도플러 효과 때문에 별의 색깔마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주선 스스로가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조차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주 공간의 중력 렌즈 효과나 미세한 밀도 차이로 인해 경로가 단 1도만 어긋나도 수십 년 뒤에는 목적지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허공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수정 명령을 내릴 지구는 너무나 멀리 있고 우주선은 오로지 자신이 가진 낡은 지도와 센서에만 의지해 어둠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고립은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4년 전의 과거이고 내가 지금 보낸 메시지는 4년 뒤의 미래에나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 내가 죽어도 지구는 그 사실을 4년 동안이나 모를 것이라는 공포. 성간 여행자는 시공간의 거대한 틈새에 끼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들은 인류라는 종에 속해 있지만 더 이상 인류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없는 외딴 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지만 빛의 속도라는 물리적 한계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본 설계도입니다. 정보의 전달이 차단된 여행은 눈을 감고 절벽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곳이 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먼 거리가 우리와 고향 사이의 모든 탯줄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에 닿기도 전에 이 지독한 침묵과 고독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간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류 문명과의 영원한 작별을 의미합니다. 지구와의 대화가 불가능해진 우주선은 더 이상 탐사선이 아니라 우주를 떠도는 작은 독립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판단은 오로지 그 좁은 철통 속의 사람들에게만 맡겨집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를 건너려거든 너희가 알고 있던 모든 연결을 포기하라고 말이죠. 이 침묵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별을 향한 발걸음을 멈칫하게 됩니다. 7번째 장벽, 생물학적 취약성. 우주라는 심연 앞에 놓인 유리몸. 우리는 지금까지 기계와 물리 법칙의 한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왔습니다. 엔진을 고치고 연료를 채우고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일들 말이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습니다. 바로 그 우주선 안에 타고 있을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인류라는 종은 성간 여행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지구라는 아주 특수한 온실 안에서만 살도록 진화해온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대기권과 강력한 자기장이 보호해주는 이 안락한 요람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몸은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덮쳐올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비, 바로 우주 방사선입니다. 지구에 살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 공간은 태양에서 쏟아지는 괴너지 입자와 은하계 너머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우주선 커믹 레이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이 치명적인 화살들을 튕겨내 주지만 성간 우주에는 그런 방패가 없습니다. 우주선 외벽을 뚫고 들어오는 이 미세한 입자들은 우리 몸속의 세포를 그대로 관통하며 DNA 사슬을 조각조각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성간 여행에서 승무원들은 매일 수천 번씩 세포 수준의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뇌세포가 파괴되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며 유전 정보가 변형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들은 더 이상 출발할 때의 그 인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방사선을 막기 위해 우주선 전체를 두꺼운 나비나 물로 감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주선은 너무 무거워져서 아예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로켓 방정식의 폭정이 이번에는 우리의 생물학적 생존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중력의 부재 역시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인간의 뼈와 근육은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며 형태를 유지하도록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뼈와 근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머무는 동안 매달 1.2%의 골밀도를 잃습니다. 40년 동안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간다면 도착했을 때 승무원들의 뼈는 마치 설탕 과자처럼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육은 위축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밀어낼 힘을 잃어 쪼그라듭니다. 액체의 흐름도 문제입니다. 중력이 없으면 체액이 머리 쪽으로 쏠리면서 안압이 높아지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이른바 우주 안구 증후군은 성간 여행자들을 장님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매일 몇 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 해도 수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력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공 중력을 만들기 위해 우주선 자체를 거대한 원통처럼 회전시키는 방법도 고민하지만 이는 우주선의 구조적 난이도와 에너지 소모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여버립니다.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나 면역 체계는 또 어떨까요? 인간은 수조 마리의 미생물과 공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구와 완전히 단절된 폐쇄된 금속통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 이 미생물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무해하던 박테리아가 우주 방사선에 의해 변이를 일으켜 치명적인 독종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인간의 면역 체계가 원인 모를 이유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지원 없이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기계는 아주 사소한 균열에도 멈춰버릴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간 여행은 인간이라는 하드웨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수만 년 동안 흙을 밟고 공기를 마시고 적당한 중력 아래서 잠을 자며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별과 별 사이의 진공과 방사선, 무중력의 심연을 건너겠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사막을 건너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 우주선을 완벽하게 만든다 해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인간이 우주의 가혹함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별을 꿈꾸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지구의 흙과 물을 갈구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가는 길은 단순히 거리를 정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와 싸워야 하는 처절한 사투의 장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과학은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우주의 거친 풍파로부터 온전히 지켜낼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구라는 요람을 떠나기엔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8번째 장벽, 심리적 사회적 붕괴, 강철통 속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정신. 우리가 앞서 논의한 모든 물리적, 생물학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초거대 우주선을 건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사선도 완벽히 차단하고 내부에는 인공 중력이 흐르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스스로 순환시키는
완벽한 생태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변수를 하나 안고 가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친 성간 여행은 단순히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사회 구조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를 시험하는 잔혹한 실험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대 우주선 (Generation Ship)이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면 지구에서 출발한 탐사대원들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주선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다시 아이를 낳으며 대를 이어 항해를 계속해야 하죠. 즉, 목적지에 도착해 별을 밟게 될 사람들은 지구를 본 적도 흙을 밟아본 적도 없는 개척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주선에서 태어난 3세대 승무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지구는 그저 낡은 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신화 속의 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방이 금속벽으로 막힌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 하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가야 한다는 조상들의 임무를 강요받습니다. 나는 왜 이 좁은 통 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때 그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우주선의 매뉴얼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탁 트인 지평선도, 계절에 따라 변하는 바람도, 밤낮의 구분이 없는 인공 조명 아래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뇌는 심각한 감각 박탈 상태에 빠집니다. 지구에서 겪는 폐쇄 공포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압박감이 승무원들의 정신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성간고립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우주라는 거대한 허공 속에 떠 있는 단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실존적 허무함은 그 어떤 훈련으로도 극복하기 힘든 공포로 다가옵니다. 사회적 결속력의 붕괴는 더 큰 문제입니다. 소수의 인원이 수십 년간 격리된 차에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작은 갈등은 곧바로 치명적인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지구라면 그냥 옆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겠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싫든 좋든 죽을 때까지 마주쳐야 합니다. 만약 승무원들 사이에 정치적 견해 차이가 생기거나 자원 배분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의 폭동이나 반란으로도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가 파손될 수 있고 이는 곧 전멸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주선 내부에는 극도로 엄격하고 전체주의적인 규율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시스템의 유지가 우선시되고 모든 자원과 인력은 오로지 항해라는 목적에만 맞춰 통제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배를 이어 내려오는 이 강제된 임무에 대해 후손들이 우리는 이 여행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회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주선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삶의 의지를 잃은 승무원들이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져 항해를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통신 지연 문제도 심리적 고립을 부채질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구와의 소통은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주선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류 문명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들만의 기괴하고 폐쇄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 년 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지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지 혹은 지구에서 보낸 처음의 목적을 기억하고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사절단이 아니라 우주를 떠도는 길 잃은 부족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간 여행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본 적도 없는 별을 향해 나아갈 만큼 숭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좁은 공간과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해버리는 연약한 존재일까요? 우주라는 거대한 침묵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마치 유리잔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우주선을 짓는다 해도 그 안에 사람들이 미쳐버리거나 서로를 증오하게 된다면 그 여행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빛의 속도에 도달하지 못해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 지독한 고독과 폐쇄성을 견뎌낼 만큼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별을 향한 항해는 어쩌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대지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진 채 수세대를 버텨야 하는 성간 여행은 인류에게 너무나 가혹한 정신적 형벌이 될 것입니다. 9번째 장벽, 시간 팽창. 시간에서 추방된 자들의 비극. 우리는 지금까지 물리적인 거리와 연료, 그리고 인간의 몸과 마음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류가 이 모든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초고속 우주선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광속의 90% 혹은 99%로 날아갈 수 있는 꿈의 기술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면 앞서 말했던 수십 년, 수백 년의 항해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는 우리에게 가장 기묘하고도 슬픈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언한 시간 팽창이라는 현상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든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강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서울에서의 1초와 뉴욕에서의 1초,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의 1초는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 견고했던 믿음은 처참히 깨져버립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주선 내부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계가 고장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물리적 실제입니다.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유명한 쌍둥이 역설입니다. 지구에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형은 광속의 99%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떠나고, 동생은 지구에 남았습니다. 형의 입장에서 우주선 안의 시계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책을 읽는 시간은 지구에서와 똑같이 느껴지죠. 그렇게 형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선 안에서 형은 고작 몇 년의 세월을 보냈을 뿐인데 지구에 남겨진 동생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간 여행이 우리에게 던지는 9번째 절망, 즉 정서적 단절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기 위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추진력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 이론적으로 승무원들은 젊은 모습 그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의 기쁨을 안고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던 가족들, 사랑했던 연인, 그리고 그들을 우주로 보냈던 국가와 문명조차 이미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간 여행자는 단순히 먼 곳으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시대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뒤의 미래로 강제 이송된 과거의 유령이 되는 셈입니다. 지구로 돌아온 그들이 마주할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언어는 변했을 것이고 가치관과 문화는 낯설 것이며 어쩌면 인류라는 종 자체가 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영웅을 기다리는 것은 환호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던 모든 것이 죽어버린 차가운 묘지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간이 기꺼이 우주선에 몸을 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 영별하고 인류의 역사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대 우주선이 나를 희생해 후손을 보내는 비극이라면 초광속 여행은 나는 살아남되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죽이는 비극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성간 여행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라는 가치를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시간 팽창은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시공간을 엮어 만든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떠나온 세계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속도는 시간을 비틀고 비틀린 시간은 인간의 삶을 조각냅니다. 결국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구라는 고향과 인류라는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절연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확장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의 렌즈를 통해 본 성간 여행은 인류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떨어져 나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시면으로 가라앉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장벽은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그 보호막을 깨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다시는 우리가 알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처럼 감정적이고 철학적인 영역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늙어가며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죠. 하지만 별을 향한 항해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시간의 뒤틀림 속에서 홀로 젊음을 유지한 채 죽어버린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성간 여행자의 슬픔. 우주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별을 얻고 싶다면 너의 시대를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 어떤 기술적 성취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10번째 장벽, 기회비용의 냉혹한 산술, 행성을 통째로 지불해야 하는 티켓값. 우리는 지금까지 물리법칙의 철벽과 인간 생물학의 한계, 그리고 시공간이 뒤틀리는 우주의 신비로운 장벽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 다큐멘터리가 공상과학 영화였다면 이제 인류가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마침내 별에 닿는 감동적인 엔딩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각본은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자원의 문제, 즉 경제적 기회비용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들죠. 인류가 지금까지 수행한 가장 비싼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국제우주정거장 ISS을 건립하는데 약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ISS는 고작 지구 상공 400km 위에 떠 있는 작은 기지일 뿐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향할 성간 우주선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단 한 대의 성간 탐사선을 건조하고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국내 총생산, 지난 GDP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을 멈추고 모든 복지 예산을 삭감하며 교육과 의료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끊은 채 오로지 우주선 한 대를 만드는 데만 수십 년 동안 매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몇 명의 승무원을 다른 별로 보내기 위해 지구에 남은 80억 인구의 삶을 극단적인 빈곤과 희생으로 몰아넣는 결정을 과연 어떤 정치 체제가 내릴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를 통해 즉각 거부될 것이고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굶주린 민중의 폭동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 장벽은 단순히 화폐의 단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원의 고갈 문제도 심각합니다. 성간 우주선을 가속하기 위한 거대한 엔진과 방사선 차폐막, 그리고
수십 년을 버틸 생명 유지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희토류와 특수 금속들을 싹쓸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전기차를 생산하고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우주선이라는 단 하나의 금속 덩어리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건 도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뼈아픈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간 여행이라는 꿈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단순히 돈과 자원이 아닙니다. 그 자원을 투입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지구의 수많은 시급한 문제들이 바로 그 비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지능과 자원을 동원해 지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뒤로 하고 가망 없는 별을 향해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성간 여행에 투자하는 비용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백 년의 항해 끝에 도착한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행성이 예상과 달리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술적 결함으로 우주선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죠. 행성 전체의 자원을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지구에 남겨진 인류는 회복 불가능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지만 성간 여행은 인류라는 종의 모든 계란을 우주선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고 시면 속으로 던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결국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라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지만 우리의 발은 진흙탕 같은 현실의 문제들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문명이 자신의 모태가 되는 행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다른 별에 도달하는 것은 어쩌면 우주가 지성체에게 내린 가장 가혹한 지능 검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도입부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갈 수 없는가? 그것은 40조 킬로미터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이기도 하고 로켓 방정식이 우리를 비웃기 때문이기도 하며 빛의 속도가 우리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정신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며 시간이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별에 닿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우리가 가진 전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은 인류의 한계를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그 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보살펴야 할 곳은 저 멀리 있는 빛나는 점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짓밟고 서 있는 그 작고 푸른 점이다. 우리가 별에 닿지 못하는 이 수많은 불가능의 이유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왜 이 지구를 그토록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우주는 너무나 넓고 잔인하며 생명에게 허락된 공간은 지극히 좁습니다.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주에서 가장 기적 같은 곳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준엄한 깨달음입니다. 별을 향한 동경은 멈추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 동경의 눈빛을 돌려 우리 곁의 숲과 바다 그리고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닿지 못할 그러나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그 차가운 빛의 이웃으로 말입니다.